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책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약간 히어로 같은 숨구멍을 띄워드릴 연구 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자존감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까? 자존감이 높아야 성공도 하고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도 긍정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이 성장을 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들었던 고민들이 뭐냐면, 그렇다면 자존감이 그렇게 중요한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존감이라는 게 어떤 순간에 높고 어떤 순간에 낮은 건데 이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명명하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게 긍정적 피드백을 계속 받았을 땐 자존감이 높다가 어떤 면에서 실패를 했을 땐 자존감이 낮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나의 자존감은 그럼 높은 사람인가요? 낮은 사람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서천석 박사님 강연을 들었을 때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벗어나셔도 되세요. 답부터 알려드리면요. 자존감이 답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의 연구 결과에서 자존감 향상을 시키는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의 부작용이 쏙쏙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존감이라는 것가 하나의 숙제였었거든요.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존감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리고 만약에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 나는 자존감이 높을까 낮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존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지금부터 난 자존감이 너무 낮아.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마음 툴툴 털어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존감이 왜 이제 중요시되지 않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존감이라는 것들이 왜 드러났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남을 비난하거나 혹은 자신을 질책할 때가 많잖아요. 나 정말 안 되나 봐. 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나 봐.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질책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말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자존감이 자기 존중감이요. 자기를 조금 더 존중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존중이라는 거가 한국 사회에서 왜 이렇게 중요시 되어 왔을까요? 그거는 진학이라든지 취업에서부터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삶 전반에서 극심하게 우리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 인간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나를 조금 더 존중해 주라고 나온 말이 자존감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책들 2000년대 이후 출판 서적 중에서 이와 관련된 제목의 책이 총 224권이 나왔대요. 지금 이 데이터가 조금 됐으니까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한 달에 한 권 정도로 나왔다는 얘기고 인문, 심리학, 자기계발, 종교 분야 상관없이 자기 존중감, 자존감에 대해서 모두들 언급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심리학계에서 높은 자존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높은 자존감만으로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없다. 높은 자존감만으로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없다.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된 심리치료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줄지어서 나오고 있대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존감이 높게 형성되면 부작용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존감이 높게 형성된다고요?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존감이 높게 형성된다?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성과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인을 깎아내리는 것들을 이용한대요. 자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아래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들도 이에 속한다라는 거죠. 심리학계에서는 이 같은 행동이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가 크게 흔들리며 주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옆에 사람하고 계속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존감이 높으려면,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더 커지려면 남과 자꾸 비교를 해야 되고, 자신이 성공이나 실패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는 잣대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높게 평가를 받으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의해서 나오는 것뿐인 거예요. 나의 자존감이라는 거는 나 혼자 형성되는 것들이 아니라 남과 비교했을 때, 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자존감이고, 두 번째로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일상 속에서, 맥락 속에서 나는 자존감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는데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잣대로 명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계속된 성공으로 자존감이 높았던 이가 실패에 직면하면 쉽게 우울증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 책 중에 나 지금 이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책을 펴낸 박진영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박진영 작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높은 자존감을 추구하는 일에는 진짜든 가짜든 근거가 필요한데 그 해결의 열쇠가 있다. 그는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평가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자존감이 추락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가 세워놓은 잣대가 있는데 그 잣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정도 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훅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고 낮음이 누군가와 비교를 해야 되고 나를 평가해서 나타나라는 결론인 거죠. 그래서 그 자존감이라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셔도 되세요. 대안책이 나왔어요. 그 대안책으로 자기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비는 이에 대한 대안 성격으로 제시돼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인 크리스틴 네프 미국 텍사스대 교수가 2003년 동양 철학에서 착안해 개념화한 뒤 2014년에 국내 학계에도 소개됐다고 합니다. 사회적 평균을 기준으로 스스로 우열을 가리는 데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해야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평균을 기준으로 스스로 우열을 가리는 데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너는 부자야, 너는 건강해, 너는 예뻐, 너는 못생겼어, 이런 사회적 평균 기준에서 스스로 나는 우월해, 나는 나를 존중해 라는 이 우월감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나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야 애썼어, 지금까지 참 많이 애썼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주는 자기 자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자비의 정도가 낮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을 깎아내리기 시작한대요. 자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들도 이에 속한다. 심리학계에서는 이 같은 행동이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주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기 자비 없이 단순히 자존감만 높은 이들은 남들에게 우호적이거나 협동적이지 않아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잦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등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우경 서울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자존감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라는 요소가 들어가므로 스스로가 남보다 낫다고 여길수록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아. 자존감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요소가 들어간대요.
자존감. 왜냐하면 남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나는 그래도 얘네보다는 나아. 난 그래도 이거는 이쪽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남과 비교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에는 자신에 대한 평가라는 요소가 들어가므로 스스로가 남보다 낫다고 여길수록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박세란 서울 디지털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실제 연구를 해보면 일상에서도 자기자비가 낮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 부침이 심하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자비가 높아 스스로 존중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일수록 연대감과 공감 능력이 좋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비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스스로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대신에 너그럽게 스스로를 돌보고 다독이는 성향을 뜻하는 심리학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기자비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스스로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대신에 너그럽게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고 다독이는 성향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기자비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스스로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대신 너그럽게 스스로를 돌보고 다독이는 성향을 뜻하는 심리학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직면한 상황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성찰한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자기 연민하고는 다르대요. 다른 사람도 자신과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고통을 겪는다는 걸 인식하는 상태 역시 자기자비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좋거나 싫거나 우울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런 여러 감정들이 있어요. 그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느끼는 감정들이거든요. 나에게만 찾아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고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특성은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통을 굉장히 과대 포장해서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더 깊게 파고드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내가 1이라는 고통을 얻었으면 그거를 1로 그래 왔구나, 이거 아픈 거 어쩔 수 없어,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이라는 고통을 이렇게 계속 파서요 10이라는 고통으로 부풀리는 과대평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기자비라는 거는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애썼어, 지금 그 정도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지금 좀 실수를 했어, 이 실수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런 고통을 느끼기도 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심리 상태야, 괜찮아 라고 여기는 것이 자기자비라고 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전북 전주에 사는 사회초년생 A씨는 불과 2년 전에 행정고시 장수생이었대요. 대학 시절부터 수년간 시험을 치렀지만 합격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고 합니다. 영재 소리를 들으며 자라 장학금을 받고 국림대 법대를 입학하는 등 공부에 관한 자존감이 무척이나 강했던 분이셨대요. 근데 그에게 견디기 쉽지 않은 시련이 다가온 거죠. 어떤 시련이 다가왔냐면 처음에는 어렵지 않게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해마다 불합격이 반복되자 그는 지쳐갔대요. 고시생 6년 차였던 2016년 A씨는 시험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합격이라는 결과로 회복하려던 자존감이 더욱 바닥으로 내려갔대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실패를 했으니까요.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걷고 공부도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고시에 붙지를 않지? 이러면서 자신이 높았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존감이라는 거는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느끼느냐, 평균적으로 내가 어떤 감정을 유지하려고 하느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결국에는.
고시에 실패했다는 사실 자체도 힘들었지만 주변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걱정이 더 비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노력이 부족해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에 그를 더 괴롭히게 했다고 합니다.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A씨가 마음을 다잡은 건 어느 날 문득 그래, 실패를 받아들여야겠다.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생각하고 나서였대요. 불합격은 사실 그뿐 아니라 불합격했다라는 거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극소수 합격자를 제외하고 응시자 모두에게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죠. 합격한 그 몇 사람을 빼고 나머지의 사람들은 모두 불합격이라는 것을 겪었다라는 거죠. 인생에 다른 선택지가 많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대요.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한 그는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만족스러운 직장에 취직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극소수만 합격을 했지 나머지 응시자들도 다 이런 패배의 맛을 겪는 거지? 나만 겪는 게 아니지? 그래. 다시 뭔가를 찾아 나선 거죠. 자존감이라는 거는 계속 이제 나는 우월하다는 거는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우월한 거고요. 나는 날씬해? 라고 해서 자존감이 높다면,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날씬해서 자존감이 높은 거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와 함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공부를 잘해? 그럼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해서 나는 공부를 잘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나는 결혼 정도 이 정도 잘했어 라고 하는 것도 남과 비교를 하고 나를 평가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존감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할 때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자존감이. 그렇지만 대부분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결혼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도 우리 아이가 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빨리 걷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모두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는 남들보다 좀 괜찮아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 결론은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행동이었다고요. 이 A씨라는 고시생도 계속 장학금을 받으면서 너무나 탄탄대로를 걸어왔어요. 그래서 높은 자존감, 공부 분야에 대해서 남들보다 잘하니까 자존감이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고시에서 계속 낙방을 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경우이죠. 그것처럼 자존감은 비교와 평가를 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이게 자기 자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고통이 나만 겪는 거 아니지? 합격한 그 몇몇을 빼고 나머지는 다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지? 그래, 괜찮아. 그래, 애썼어. 그 정도면 충분해. 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자비를 베푸는 불경에서 얘기한 용어라고 합니다. 네. 심리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이 유독 자기 자비가 약하다고 얘기를 한대요. 어린 시절부터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요받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매긴 점수에 따라 조건적으로 가치를 매기고 스스로를 질책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매번 점수를 매기잖아요. 너는 공부 잘한 아이, 너는 착한 아이, 너는 똑똑한 아이, 너는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아이. 이렇게 계속 비교하고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에서부터 자라오면서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몸에 묻어있던 것이 비교와 평가였던 것 같아요. 그 비교와 평가의 결과가 자존감이 높냐 낮냐를 결정하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외모와 경제적 능력 등 서로 지나치게 평가하는 문화가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라는 거죠. 박진영 연구원은 삶의 기준이 너무 빡빡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숨 쉬듯이 서로를 평가한대요. 숨 쉬듯이.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건 일상이잖아요. 일상에서 매번 비교와 경쟁과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서로를 평가하고 조금만 벗어나면 자신과 타인에게 매질을 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쨌든 평가라는 거를 받고 매번 살아가게 되는데, 평가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언제쯤 만들어질 수 있을지, 저희 자식 세대에는 그런 세대로 빨리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자기 자비를 할 수는 없어요. 매 순간.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도 괜찮아. 잘했어. 나아질 수도 있지. 되게 그냥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고 넘겨가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가끔씩 생각이 들면 가끔씩 그래 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못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가끔씩이라도 한다면 내 마음의 평온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세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심리치료 과정에서 자기 자비를 재양육하기 위해 다른 이가 따뜻한 말을 해줬을 때, 혹은 따뜻한 말을 해줘야 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고통을 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우리 여자들은 힘들고 어렵거나 속상할 때 말을 털어놓기만 해도, 누군가가 들어주고 공감만 해줘도 풀릴 때 많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얘가 되게 고통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 힘들겠다. 그랬지? 그래. 아니야, 잘할 거야. 그 정도는 충분해. 라고 자기 자신을 여기다 두세요. 여기 한 점에다가 자기 자신을 두시고 이거를 멀리서 바라보세요. 바라보시고 너 힘들지? 애썼어. 괜찮아. 그만해. 내려놔도 돼. 그 정도면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하듯이 나한테도 해주라는 말입니다. 본인도 되게 애썼잖아요.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 그 정도 했으면 잘했어. 괜찮아. 라고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닌 제3자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에게도 위로를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 사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상상을 잘 하지 못한대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찾아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자기 자비?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다독여 보는 거에 대해서 교육받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사람이 있다면 다들 여기 어깨를 한번, 자기 어깨를 두들겨 주세요. 괜찮아? 잘했어? 그 정도면 충분했어 라고 토닥토닥 1분만 해주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 자비를 지닌 사람의 3가지 행동 양식이 있대요.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평가하지 않으며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실수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게 자기 자비거든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평가하지도 않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실수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비가 높은 사람들의 3가지 행동 양식이,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평가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한다. 첫째가 뭐냐면요,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평가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한다.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평가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한다. 인간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한다. 실수했어. 에이,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뭐. 에이, 다음부터 조금 더 노력해보지 뭐. 이렇게 툴툴 털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미워하거나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질책하지 말고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실패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세 번째, 자신이 실패나 실수했을 때 드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너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지? 즉,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을 허락하나 이에 휩싸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라는 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고를 겪거나 아니면 시험을 너무 못 보거나 아니면 어디서 불합격을 받거나 어떻게 살아가면서 좌절이라는 건 안 겪을 수 없잖아요. 그 좌절은 나만 겪는 게 아니야. 그래, 괜찮아. 그 다음 하셔야 되는 게 이 좌절의 구렁텅이에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좌절했는데 그 좌절된 마음에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있는 자체로 이 감정도 나한테 오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우울, 행복, 기쁨, 슬픔 이런 감정들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오는 감정들이잖아요. 이 감정이 오면 안 되는 감정은 아니에요. 왔다라면 그래 왔어? 그래 지나갈 거야. 예전에 제가 한번 꽃잎, 연잎 이렇게 지나가듯이 이 생각이 오면 팔자를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팔자를 그리시면서 왔구나. 그래 알았어 지나가. 왔어 그래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러한 감정 또한 벗어날 거야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감정 자체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실 필요 없다고요. 이 감정 자체도 어쩔 수 없어 오는 거야. 근데 이 감정이 파묻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을 어제 서천석 박사님이 타락인가? 네, 어떤 불교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하나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검색하다가 도저히 안 나와서 여러분 아시면 좀 적어주세요 댓글로. 티사모탑인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티사모탑이라고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티사모타비가 이 티사모타비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A라고 할게요. A라는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어떻게 하다가 병이 나서 죽게 되었대요. 근데 죽었는데 이제 먼지가 벌레들이 꼬이고 막 이래도 자기 자식이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포대기로 등에 계속 업고 다녔대요. 아니야, 우리 아이는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현실 부정하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도 아니고 저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저희 아이 좀 제발 고쳐주세요. 부처님이란 사람은 도도 많이 닦아서 고쳐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고쳐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지 않고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쳐줄게. 내가 고쳐줄게. 이게 고통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부처님은 너의 고통과 내가 함께 해줄게 라는 생각이셨던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거 고쳐주려면 약이 만들어야 해. 약을 만드는 데는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는 재료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너가 마을을 돌아다녀 봐. 그리고 죽지 않은 집이 있다. 자식들 중에 죽지 않은 자식이 있는 집에 가서 그 대문에 가서 나무 부스러기를 이렇게 파서 10군데만 모아서 와봐. 그러면 그걸로 내가 고쳐줄게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티사무탑이
네, 그분이 너무나 행복했던 거죠. 자식을 고쳐준다라고 하니. 그러고 나서 바로 나갔대요. 나가서 이 집 저 집을 막 두들기고 다녔죠. 근데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1930년대쯤에는 아이들이 거의 30% 이상이 5세 미만에 다 질병에 의해서 죽었을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죽지 않은 자식이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티사모타비가 문을 막 두들리면서 저기 혹시 여기 자식이 죽은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죠. 혹시 이 집에 자식이 죽은 적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아, 네. 저에게도 너무나 아끼는 자식이 죽은 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대부분의 집들이. 그래서 티사모타비는 결국에는 그 나무 부스러기를 모으다가 도저히 10집을 다 못 모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다시 찾아갔대요. 아, 부처님, 저 도저히 이게 못 모으겠어요. 그 10집을 다 모을 수가 없어요. 이랬더니 부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 그러면 이 동네 말고 옆 동네 가서도 괜찮아. 옆 동네 가서도 한번 구해봐.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아, 네, 알겠어요 하고 갔죠. 가서 또 똑똑똑똑 문을 두드려서 혹시 여기 아이가 죽은 적이 있나요?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울해진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티사모타비는 깨닫게 된대요. 이 고통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구나. 되게 아플 수 있어요. 아픔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이 아픔이 나만 가지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던 고통이었구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들 가지고 있고 그 고통이 밖으로 보이지 않는 것뿐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요. 부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너 고통이 너무 힘들 수 있어. 그렇지만 너만 겪는 고통이 아니야. 이제 내려놔도 돼. 그만하자. 됐어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티사모타비는 그래서 아이를 보내줄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 티사모탑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찾아봤을 건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스러울 수 있어. 나만 겪는 고통은 아니야. 나만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것도 아니야. 나만 미움받는 것도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그래. 이 미움받는 거 너무 극대로 해석하지 말자. 그냥 그럼 기분 나쁘고 말지 뭐. 그래, 기분 조금 나쁘고 말아. 이러고 지나가면 된다고요.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이들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애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특히나 어리면 어릴수록, 그리고 고학년 애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아이들을 보게 되면 되게 쉽게 포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걸 도전해서 포기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이들마다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는 이거 병원놀이를 하고 싶고, 나는 뭐 물감놀이를 하고 싶고, 나는 종이를 접고 싶고, 그림을 그리고 싶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저학년 애들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인데, 그런데 어떤 아이는 끝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이거 하고 이거 하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 걔랑 있을 때는 편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래? 알았어. 이렇게 포기하는 아이가 욕심이 없거나 막 이렇게 포기가 빨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렇다고 막 속상해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되지 뭐. 되게 합리적으로 그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확대시키지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 이거 하고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꼭 해야 되는 일들은 하겠지만 가능하면 그냥 하고 싶은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큰 감정을 불어일으키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가서도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아이들을 보면 주도적인 아이들도 있겠지만 남들한테 했을 때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이거 하고 놀까 이렇게 빨리빨리 적응하거나 양보라기보다는 그냥 그게 별로 개의치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되게 인기가 많고 교우 관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이가 있으면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얘들아 이거 하고 이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응? 그럼 뭐 이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한번 엄마가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어느새 그러고 있어요. 아 그래? 알았어. 그리고 설득도 되게 빨리 돼요. 이제 장난감을 사달라거나 뭔가를 해달라고 뗐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 그래? 그러면 엄마가 이거 해줄 건데, 이거부터 하고 이거 하면 어떨까? 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빨리, 굉장히 빨리 이제 적응하고 넘어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취나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자존감이 가능할까요? 자존감이 높으면서 자기만 생각한다면 자기애와 자기 도취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평가와 영향을 받지 않고 자존감이 높을 수 없는 거죠. 타인과 비교를 해야 되고요. 평가를 해야 자존감이 높다라는 걸, 네,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자존감만 높다면 자기애와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라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과정 속에서 존재한다. 나라는 존재는 과정 속에서 존재한다. 자존감은 추구할 대상이 아닌 균형적인 삶의 결과일 뿐이다. 자존감은 추구할 대상이 아닌 균형적인 삶의 결과일 뿐이다. 균형이 이렇게 조금 삐뚤어지면 조금만 옮겨자. 또 조금 삐뚤어지면 그래 여기 조금만 가보자. 이렇게 해서 삶의 균형을 만들어내는 결과일 뿐이래요. 맥락에서 자존감을 확인해야 한다. 상황과 맥락에서 자존감을 확인해야 한다. 균형 잡힌 삶의 결과일 뿐 자존감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체를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실체를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다. 균형 잡힌 삶의 결과일 뿐 자존감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자비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기자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되게 쉬워요. 네,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자기자비가 불교에서 유래된 말이어서 그런지 명상과 굉장히 관계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눈을 감고 1분 정도만 생각을 해보시면 답을 얻으실 것 같아요. 자기자비는 상대와 나는 같은 고통의 뿌리 늘 갖고 있기에 상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법의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와 나는 같은 고통의 뿌리 늘 갖고 있기에 상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자신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다 해야겠다,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에겐 다른 역할이 있어. 도움이 됐으면 그걸로 좋아. 작게 작게 나를 가져가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나에겐 다른 역할이 있어. 도움이 됐으면 그걸로 좋아. 작게 작게 나를 가져가자. 이건 서천석 박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보세요. 큰 거 말고요. 내가 지금 아침에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을 들어도 되고요. 뭐 영어 문장을 하나 외우셔도 괜찮고요. 지금 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다가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세요. 그리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엄마 역할도 잘하고 집안 역할도 잘하고 아이프 역할도 잘하고 다 내가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쯤 놔도 돼요. 근데 이건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해야 될 것 다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지? 그것만 하고 그냥 좀 내려놓자. 조금 지저분하면 어때? 조금 설거지거리 쌓여 있으면 어때? 빨랫감 좀 쌓여 있으면 어때? 이불 정리 안 되어 있으면 어때? 괜찮아, 내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움이 됐으면 그걸로 좋아. 도움이 됐으면 그걸로 좋아. 도움이 됐잖아. 그걸로 됐어. 상대방이 뭐 도움 받았다고 감사의 표시 안 한다고 섭섭해 하지 마. 너가 도움 줬으면 됐잖아. 그걸로 충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작게 작게 나를 가져가라. 작게 작게 나를 가져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행복하려면 그 큰 덩어리 있잖아요. 큰 덩어리에서 기쁨을 얻는 것은 순간이에요. 대학교를 합격해서 얻는 기쁨 순간이고요. 큰 기쁨이라는 건 자주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큰 기쁨에 대해서 나에게 왔던 큰 기쁨만을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나 빈도수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을 찾으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발라드 음악을 들으면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 기쁜 일이야. 그리고 내가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봐서 너무 기쁜 일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 소파에 앉아서 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일상에서 작은 것들. 거기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라는 거죠. 매번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큰 기쁨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자주 오지 않는 큰 기쁨만을 찾기에는 너무나 힘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이요. 저기 따뜻한 햇볕이 들어오네. 좋다. 오늘 진짜 정말 이불 각 잡고 딱 폈어. 이거 되게 깨끗하고 좋다. 기분 좋네. 이런 소소한 작은 것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나는 오늘 책상 정리를 했어. 기분 좋아. 나는 오늘 책을 한 권 읽었어. 기분 좋아. 나는 책을 한 줄을 읽어서 이걸 내 걸 만들었어. 좋아. 나는 오늘 느낀 것들을 책으로 이제 연필로 직접 적어봤어. 아니면 블로그에 올려봤어. 내가 해야 될 걸 했어.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큰 거 찾지 마시고요. 작은 것들의 기쁨을 누리시고 감사하게 여기실 때 여러분들이 더 빨리 행복해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멈추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멈추지? 우리가 매번 판단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 판단을 말로 표현을 해보래요. 그리고 한 걸음 멀리 떨어져 넓게 봐라. 세 번째로 자기를 긍정하는 주문을 외워라. 그리고 네 번째로 감각에 집중하라.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감정이래요. 왜 감정이지? 왜 우리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감각일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정말 아파요.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아파요. 그러면은 내가 뭐 돈을 잃어버렸다든가 아니면 우울했던 기분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을 느낄 새가 없잖아요. 내가 너무 아픈데. 그것처럼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것뿐이래요. 감각에 집중을 하면 그 감정이라는 것을 물리칠 수 있대요. 그게 유일한 것이 감각이라고 합니다. 명상에서도 손끝에 닿는 바람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시고 걱정이 되시는 것들이 있으면 왔다가 다시 흘러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온전히 지나가는 공기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안한 몸 상태, 그리고 발끝에 닿는 차갑고 따뜻한 느낌, 손끝에 느껴지는 어떤 촉감, 이런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명상 중에서 나오는 기법들인데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그래,
그래, 왔어? 아, 가겠지. 아, 왔어? 가겠지. 라고 명상을 한번 해보시면 금방 또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적어보거나 말해보시면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MBC PD, 내조의 여왕을 맡으셨던 MBC PD분이 세바시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기는 잘 안 될 때마다 할 게 없을 때마다 뭘 했냐면 내가 잘하는 걸 했대요. 내가 잘하는 게 뭐냐 생각을 했더니 대학원에 다닐 때 춤을 추는 걸 너무 잘해서 춤을 췄다 그러고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했을 때 글로 적는 거였대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하셨고요. 뭐가 잘 안 될 때마다 요기하거나 너무 기분이 상하거나 우울하거나 짜증이 날 때마다 글로 다 적으셨대요. 글로 막 적으시다가 그 적는 거 내가 잘하는 게 글로 적는 거지. 그럼 글로 적고 그러다 보면 기분이 풀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붙는 이거 비판만 하지 말고 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적다가 책도 내시고 되게 유명하신 PD분 계시거든요. 그거 한번 MBC PD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분 것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방송을 남길게요. 여러분들 마법의 문장 있잖아요. 그래, 괜찮아. 자존감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균형 잡힌 삶의 결과일 뿐이야. 그게 자존감이고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우리 일상생활을 이 정도로 그냥 균형 잡게 좀 유지를 하자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자비 있잖아요. 자기 자비. 자기 자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기 자비는 결과에 상관없이 상대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돌봐주듯이 자기의 마음도 먼저 알아봐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나도 실패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실패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자신의 실패나 실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게 되면 그 감정이 나쁜 감정이 아니고 그게 들 수밖에 없고 나만 이런 상황이 겪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겪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나갈 거야. 이 정도도 괜찮아. 잘했어. 라고 다독여 주시고 여러분들 작은 거에서 찾는 거. 작은 거에서 여러분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소소한 행복. 저희 이제 아는 분은 샤프 사는 거나 연필 이런 거 아니면 볼펜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거에서도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얀 빨래가 이렇게 수건이 널린 걸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어른들은 나무나 선인장 이런 것들 키우면서 행복을 느끼시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작은 거요. 큰 거 바라시면 너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건 자주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거 말고 작은 거에서 느끼시기 바랄게요. 그걸 꼭 일상생활에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선택이에요. 행복한 하루 선택하시고 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